자, 156쪽에 괄호 2번 대리인의 능력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대리인은 대리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건 다 본인에 가기 때문에 대리인은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리인은 적어도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제정신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대리인이 의사 능력도 없으면 그건 그냥 무효인 거고요. 제한 능력자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상의로 나와 있는 게 이런 얘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갑이라는 본인이 을한테 내 부동산 좀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근데 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을이요. 18세 미성년자예요. 그럼 얘는 제한 능력자죠. 그럼 원래 이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과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제한 능력자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이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 행위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 대리인이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죠. 이 대리인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능력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사리 변별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는 필요하다고 했냐면 의사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18살의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본인 갑이 우리 대리인이 미성년자다라는 걸 이유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가 돼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되게 웃기게 되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저는 대리인 필요하면 무조건 미성년자 쓸 거예요. 똑똑한 애 얼마나 많아요. 써가지고 잘하면 잘했어요 하면 되고 못하면 취소하면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이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만약에 이 미성년자 대리인 을이요.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자기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을이 이 아파트를 A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자기 아파트를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미성년자 을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럼 이 구별하실 점은 뭐냐면 미성년자가 자기 법률 행위를 하면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가 되는데 어떤 지위에서 하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 때문이에요.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모든 효과는 다 누구한테 간다고 했냐면 본인에게 가요. 그럼 본인은 효과를 귀속받으면 되는 사람이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본인은 필요 없어요. 그럼 본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도 돼요. 그냥 사람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2살, 3살 먹은 애가 부동산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2살 먹은 애가 부동산 소유자면 지가 가서 매매 계약을 했을 리가 없죠. 누가 해줬을 거야? 부모가 해줘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고 그 2살 먹은 애가 효과를 귀속받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효과만 귀속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본인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필요 없고 그럼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권리 능력.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지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자, 오른쪽에 효과가 귀속되는데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보면 본인에게 귀속되는 효과에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 취소권, 담보 책임, 손해배상 이것도 다 본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2번에 본인의 능력인데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갖춰야 하나 본인은 법률 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구별되셨죠?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2번에 본인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은 필요 없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리 파트에서 무권 대리가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지금까지는 쉬웠냐? 예. 지금까지도 뭐 그리 쉽진 않았는데 그 대리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무권 대리예요. 우리가 지금 대리 받는데요. 대리는 현명을 해야 한다고 했죠. 현명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법률행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리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리권이 있으면 그건 유권 대리죠. 그럼 유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됩니다. 근데 대리권이 없으면 아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무권 대리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 개념상으로 유의하실 점은 이 무권 대리란 말을 쓴다는 건 그 사람이 행위를 할 때 현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현명은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대리인이야 라고 현명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는 것을 무권 대리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자가 현명도 없이 현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남의 걸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럼 그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일 뿐이에요. 무권리자,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형 아파트를 팔아먹어요. 원래 팔아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제가 대리권도 없는데 제가 형의 대리인입니다라고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럼 그건 뭐겠어요? 무권 대리. 제가 대리인 행세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의 등기서를 위조해서 제 이름으로 등기하고 팔아요. 그럼 제 이름으로 등기하고 팔면 그건 현명을 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판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럼 그건 무권 대리가 아니고 그냥 뭐일 뿐이에요? 무권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권 대리라는 말을 쓴다는 건 최소한 대리인인 척 현명을 한 거예요. 그때 무권 대리가 나오고 그러면 이 무권 대리는 다시 우리 통설에 의하면 두 가지로 나눠요.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통설의 입장은 광의의 무권 대리, 광의라는 건 이제 넓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 안에는 표현 대리와 협의,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통설은 광의의 무권 대리를 구성하는 건 두 가지예요. 표현 대리랑 협의의 무권 대리. 근데 이 표현 대리는 우리 민법이 딱 세 가지를 정해요. 125조와 126조와 129조. 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고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러니까 소위 이제 월권 대리라고 해요. 권한 넘었다고 해서. 그리고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멸권 대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 대리를 둬요. 그러면 왜 똑같은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로 구별을 하냐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게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무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안 져도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면 무권 대리라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갑이라는 본인이 외부에다가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줄 거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합니다. 내가 을에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줄 테니까 원하는 사람은 을과 계약하세요 라고 이 사람이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럼 얘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리권 수여가 없었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 근데 상대방은 본인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권 대리지만 대리권 수여 표시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게 몇 조에 규정되어 있냐면 125조예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그럼 권한을 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한테 대리권이 전혀 없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이 을에게 초과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름 아닌 선이 무과실이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져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돈 좀 빌려오라고 소비대차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줘요. 은행 가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돈 좀 빌려와. 그런데 그냥 빌리긴 어려우니까 내 부동산 저당 잡히고 돈 빌려와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 저당 잡히라고 등기소를 줬더니 얘가 서류 받아서 저당 잡힌 게 아니라 집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대리권이 전혀 없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담보 잡힐 기본 대리권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권한 내에서 한 겁니까? 초과한 겁니까? 초과 있고요. 상대방은 이 사람이 각종 서류를 갑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초과할 권한이 있나 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라고요? 본인. 그러면 지금 얘가 부동산을 처분한 건 대리권이 있어요? 무권대리예요? 얘가 지금 담보 설정에 대리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담보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집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한 행위는 담보 설정의 처분이에요. 처분. 그럼 처분에 대한 대리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럼 무권대리예요. 그럼 무권대리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126조예요. 그럼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리권 소멸 후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대리권이 소멸된 다음에 그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을 대리해서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어요. 뭐 거래를 하면서 그 대금을 얘가 계속 수령해 온 건데 근데 을이 대금을 수령해 가지고 본인 다 안 갖다 주고 자기 맛있는 거 사 먹고 자꾸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수권을 철회합니다. 자, 수권을 철회하면 얘는 이제 대리권이 없죠. 그런데 병 또 찾아가서 저 아시죠? 저 갑의 대리인이잖아요. 이번에도 그 대금 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의뢰하는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믿고 얘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대리권 없는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갑에게 또 줘야 돼요? 이때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권이 소멸했지만 얘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감수해야 되냐면 본인. 세 가지를 규정해요. 야, 너 대리권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준다 그랬어? 책임져. 125조고요. 야, 너 배신할 사람을 왜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책임져. 126조고. 야,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즉시 알려서 외형을 제거했어야지. 왜 남겨놨어? 책임져. 그게 129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법정 외관 책임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외관 형성에 대한 책임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인케 만드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외관 형성에 본인이 일정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인이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대리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겉표자죠. 겉표자고 요거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볼견자 이렇게 많이 읽는데 볼견자, 알현자, 드러날 현자 이렇게 읽어요. 근데 보통은 표견대리라고 읽지 않고 표현대리라고 읽어요. 나는 그냥 표견대리라고 읽고 싶은데 그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대법관 중에 표견대리로 읽어야 한다면서 논문까지 쓰신 분도 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발언은 겉으로 보여지는 발언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었거나 기본 대리가 있었거나 예전에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러한 외관 작출에 본인이 책임을 져라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법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무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거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무권 대리라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현 대리 제도예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라. 그럼 누구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냐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을이 무권 대리면 얘가 거래한 상대방이잖아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표현 대리라는 제도는 오로지 이 표현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을 위한 제도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본인이 표현 대리를 주장해도 되느냐? 본인은 안 돼요. 본인은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표현 대리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예요. 그러면 본인은 원하면 얼른 뭐 하면 된다 그랬어? 아까 우리 무권 대리 잠깐 봤잖아요. 추인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본인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추인으로 자기 효과로 받는 것이지 본인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전득자가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득자라는 건 이제 얘가 상대방인데 병이 정한테 팔았다. 얘가 전득자예요. 그럼 이 전득자가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 대리라는 제도는 오로지 누구를 위해 만든 제도냐면 직접 상대방만을 위한 제도예요.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고요. 그러면 원래 무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표현 대리 제도는 본인의 희생하에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면 본인 희생하에 보호되는 상대방이라면 얘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는 있어야겠죠. 뻔히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모두 상대방은 어떠해야 돼요? 선의면 되겠어요? 과실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원래 본인의 희생하에 보호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선의로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까지 갖춰야 되냐면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과실이 있다.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어야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 되면 여기 이제 뭐 다음 과정 가면 판례들을 좀 더 많이 볼 텐데 일단은 제일 기본은 표현 대리가 어떤 건지 개념을 잡아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외관 때문에. 그러면 요 세 가지 빼고 나머지 무권 대리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협의 무권. 그럼 협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져야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질 필요 없는 거예요. 무권 대리 중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권 대리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표현 대리. 나머지는 전부 다 협의의 무권 대리예요. 자, 교재를 좀 볼게요. 157쪽이죠. 무권 대리 나오고 2번에 표현 대리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먼저 125조가 나오죠. 125조 조문을 보시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외부에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대리권이 없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게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거냐면 본인에게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다. 대리권 수여 표시를 통제할 때는 방식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험 범위 내에서 대부분 다 방식의 제한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99% 다 맞아요. 그러니까 꼭 서면으로 통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두로 할 수 있는 거고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 125조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될까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될까요? 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대리권 수여예요. 대리권 수여. 그럼 어디서만 나와요? 임의 대리요. 그래서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나오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없어요. 나머지 6조와 9조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25조는 뭐 세부적으로 볼 내용 없어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수험상으로 세 가지 표현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126조예요. 얘가 출제된다면 126조가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126조를 보시는데요. 갑이 을에게 야, 내 부동산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네가 좀 등기해 줄래? 라고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줍니다. 근데 이 을이 등기 서류를 받아다가 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다. 또는 뭐 대물 변제했다. 그러면 일단 을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 신청하라고 서류 줬잖아요. 근데 등기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권한 내가 아니라 권한을 초과한 거예요. 월권 대리죠. 근데 상대방은 이 을에게 매매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정당한 이유. 다름 아닌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 져라.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뭐냐면 등기 신청 행위.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공법상의 행위일까요? 사법상의 행위일까요? 우리 첫 시간에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국가기관, 공권력과의 관계고 사법행위라는 것은 개인들 간의 관계예요. 그럼 등기 신청은 어디서 해요? 등기소, 국가기관과의 문제죠. 그러면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이건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예요. 근데 매매계약을 했대요. 매매계약은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사법상 행위죠. 이런 경우에도 월권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월권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이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의 성질이 이질적이야. 달라도요. 월권대리가 성립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 아무 지장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월권대리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을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이 기본대리권 속에 공법상의 권한이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기본대리권에 공법상 행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처럼 등기신청처럼 공법상 행위라 하더라도 기본대리권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법정대리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랑은 다 돼요. 법정대리도 적용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상가사대리요.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일상가사대리권 봤잖아요. 부부끼리 갖는 거. 그럼 일상가사대리권은 임의대리요, 법정대리요? 법정대리. 그걸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월권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갑걸인데 둘이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한테 그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그 신분증을 줬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신용카드 만들어 달라고 신분증을 줬더니 아내가 만들어 달라는 신용카드를 안 만들고 남편 집을 팔아버려요. 네. 남편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둘은 일단 부부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일상가사 범위 안에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 판례. 우리 판례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위고 이건 권한 밖의 행위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 결혼하신 분들 부부들 서로 재산이 있잖아요. 이 부부 재산은 서로 별개예요. 재산은 하나로 봐요. 물론 이제 마음은 하나예요. 일심동체잖아요. 근데 재산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예요. 소위 우리 가족법은 부부 별산제를 취합니다. 부부 재산은 별개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하다가 말아먹었어요. 그럼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 고유 재산에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개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돼야 안 돼요? 매우 이례적이에요. 남의 거 팔아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부니까 기본적으로 기본대리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내 행위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 처분에 대한 별도 수권이 있었나 보다라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되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경우에도 126조는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는 기본 대리권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일상가사, 이거 법정대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표현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125조 봤어요? 125조.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인데 125조가 성립되려면 표시된 범위 넘어도 될까요? 범위 내야 될까요? 자, 조문 다시 한번 볼게요. 125조. 158쪽에 조문 박스에 보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25조가 성립하려면 표시된 권한 내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표시된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이걸 넘어가는 행위를 했대요. 그럼 이때는 125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26조가 적용된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얘보다 129조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고 우리 판례가 명확하게 판시한 게 이거예요. 129조는 뭐였냐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면 임대차의 대리권이 있었어요. 근데 임대차의 대리권이 소멸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네 집을 임대차 줄 권한이 있는데 얘가 한 달 지나도 잘 못하니까 갑이 을한테 야, 넌 그것도 못하냐? 이제 하지 마. 수권을 뭐 한 거야? 철회하는 거야. 이제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철회가 됐는데 을이 병이랑 임대차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몇 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129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냐? 하지 마. 이렇게 대리권을 뺏어갔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 분노에 불탄 을이 이번에 임대차가 아니라 집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했고 소멸되었던 권한 내여 그 권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고 권한이 넘어가 버리면 이때도 역시 몇 조가 된다는 게 판례냐면 126조 월권 대리로 가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126조라는 월권 대리가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기본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기본 대리권이 되는 거예요? 129조예요. 그러니까 129조와 125조 같은 표현 대리도 그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여기 이제 기본 대리권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을 본 거고요. 근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현명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현명 안 하면 무권리자라고 있잖아요. 반드시 대리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뭘 해야 되냐면 현명. 만약에 현명을 안 하고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그건 표현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갑이 을한테 야, 너 돈 빌리고 담보 잡혀.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거예요. 담보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등기 서류를 줬더니 담보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집 팔아버렸어요. 그럼 몇 조가 성립하는 거예요? 126조요.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담보 잡히라고 서류를 줬더니 그 서류를 받아다가 일단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집을 판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담보 잡히라고 서류 줬더니 서류 가지고 일단 뭐 했다는 거예요?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126조가 성립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집 팔았다면 누구 이름으로 판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판 거죠. 그럼 뭘 안 한 거예요? 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무권리자 처분행위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현명, 대리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점은 이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인데요. 판단 시점은 대리 행위 시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 매매 계약 시 그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되고 나중에 변화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본다고요? 대리 행위 시, 계약 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이 병이 을에게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선임무과실인데 근데 계약을 하고 봤더니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병은 갑에게 책임지라고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병이 을하고 매매계약할 때는 매매계약을 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근데 계약하고 보니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고려하지 않아요. 언제만 몰랐으면 돼요? 계약 시에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무권대리와 관련되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영원히 몰라요?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몰랐으면 된다고. 계약 시. 행위 시에만 몰랐으면 돼요. 나중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재를 잠깐 보죠. 159쪽. 성립요건에 1번에 보시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죠. 박스 안에 지금 정리한 거 기본대리권으로 되느냐. 1번 공법상 행위, 2번 표현대리, 3번 일상가사들이, 법정들이 다 인정이 되는 것들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2번에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기억해 보시면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에 내용되는 행위와 표현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이 동종 유사성을 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대리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현명. 그래서 즉 현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문제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둘째 줄에 보세요.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언제라고 되냐면 대리 행위시고요. 그 이유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129조는 뭐 조문만 한번 읽어보세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렇지 않다. 선의 무과실이 한다. 그러니까 129조는 뭐 특별하게 보실 거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본 게 뭐냐면 무권대리를 봤는데요. 무권대리 중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권대리가 3개 있었어요. 125조, 6조, 9조. 얘를 뭐라고 했냐면 표현대리라고 했고요. 그러면 무권대리 중에서 이 표현대리 3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했냐면 협의의 무권대리죠. 어차피 같은 무권대리인데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 그럼 사례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다. 그러니까 이 을이 대리권 없어요. 근데 을이 돈이 좀 필요하니까 아버지 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각종 서류를 훔쳐다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내가 울아빠 대리인이다 이러면서 집을 팝니다. 본인은 갑이고요. 얘가 상대방. 그러면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도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아들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아버지 부동산 서류 위조해서 집 팔아먹으면 아버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돈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행기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무겁겠죠. 아버지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빠 짐 싸자. 내가 팔았다 이럽니다. 그럼 아버지가 광분하시겠죠? 매우 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두드러 맞다가 아버지 내가 그 집 5억에 팔았어 이럽니다.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시가가 얼마 했냐면 한 3억 하는 집인데 아들이 말을 잘해가지고요. 5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때리던 소리를 잠깐 멈추실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의 행위는 괘씸한데 3억짜리를 5억에 팔았대요. 그러면 자신의 법률 행위로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고 싶으면 얼른 뭐 해야 돼요? 얼른 추인해야 돼요.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무권대리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데 추후에 인정해서 그 효력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럼 추인하게 되면 이제 이 매매계약은 무효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비싸게 사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나중에 봤더니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하기 싫으면 얼른 뭘 하면 되냐면 철회하면 돼요. 이 계약을 철회하면 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는 누가 빨리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른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뭐 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그럼 얘도 언제까지 추인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는 추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 아들이 몰래 돈 필요해서 집 팔아먹었는데 이렇게 잘 파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금매했겠죠. 금매. 3억짜리 2억에 낼름 팔아먹은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에게 유리해요? 본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표현대리라면 책임지세요 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건 표현대리가 아니라 협의의 무건대리잖아요. 그러면 책임지세요라고는 못하고요. 어떻게 책임져 주실래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아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최고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촉구하는 거죠. 그럼 본인이 보고 뭐 손해는 봤지만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한 건데 시끄러워지는 거 싫으니까 인정해 줄게 라고 추인할 수도 있고요. 하기 싫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러면 무권대리에서는 본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두 가지의 권한이 있어요. 본인은 뭐하고 뭐예요? 추인권과 거절권. 그러니까 본인은 원하면 추인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돼요. 상대방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철회권과 최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철회권은 아무나 행사할 수 없고요. 얘는 선의일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최고권은 악의자라 하더라도 최고할 수 있고요. 요거 가지고 시험에 잘 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회한다는 것은 이 병이 스스로 이 계약을 끝장내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끝장내려면 그만한 자격이 돼야 돼요. 누구만 인정한다고요? 선의자만. 근데 최고권은 얘가 끝장내는 거예요? 갑이 결정할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뭐 안다고 물어도 못 봐요? 물어보는 건 선의자뿐 아니라 누구도 한다고요? 악의자도 해요. 그런데 끝장내는 철회권은 누구에게만 인정되냐면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원하면 이 계약을 추인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통 누구에게 추인할까요? 얘한테 하겠죠. 우리 아들이 한 거 추인이다. 근데 꼭 얘한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해도 돼요. 우리 아들 잘했다 이렇게 추인할 수 있는 거고요. 병이 정한테 팔았다. 승계인, 전득자죠. 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인데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아유 우리 아들 잘했어 이렇게 추인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아들한테 추인하면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해도 되는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거 가지고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럼 언제부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안 때부터. 그래서 상대방이 안 때에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추인을 했는데 만약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이 말이 나오면 뭘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서 이 갑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를 했대요. 그러면 계약은 이행되어야 할까요? 이행할 필요가 없을까요? 자, 일단 누구한테 지금 추인했어요? 예, 아들,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에게 추인했다면 뭘 확인하시라고요?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라. 이 추인의 효력이 얘한테 생기려면 상대방이 알았어야 돼요. 근데 얘가 뭐라고요? 모르고 철회했다면 추인이 우선해요? 철회가 우선해요? 철회가 우선하죠. 따라서 이 계약은 이행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사례 문제로 나올 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되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추인되었다 이러면 꼭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추인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요? 그러니까 얘가 승낙해야 추인이 돼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니까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말고 깔끔하게 해야지 여기에다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하면 일부 추인이나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추인해야지 일부만 하거나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집 아들이 2억 원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맺은 이 매매 계약을 그대로 온전하게 추인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한 매매 계약은 내가 3억에 추인한다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추인이겠어요? 이 추인의 변경을 가한 추인이요. 변경을 가한 추인은 당연히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추인이 단독행위인데 변경을 가해서 할 수 있다 이러면 갑이 10억에 추인할게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얘가 3억에 추인한다 그랬더니 상대방은 뭐라고 하냐면 난 3억도 좋아요 라고 뭐 해줘요? 동의해 줍니다. 그럼 무효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토지와 건물을 팔아먹었어요. 토지와 건물을.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토지는 됐고 건물만 추인이랍니다. 건물만 추인. 무슨 추인한 거예요? 일부 추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그래서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되고 이 추인은 반드시 방식을 지켜야 될까요? 제한 없을까요?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추인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추인합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말한 적은 없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조용히 병네 집 찾아가서 등기 서류 다 넘겨주시면서 동네 소문내지 마 이러고 가셨대요. 그러면 추인한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의 행위 속에 어떤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인의 의사가 들어가요. 이런 묵시적 추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교재 잠깐 볼게요. 그 161쪽에 130조 무권들이 130조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131조는 아까 보셨죠? 자, 그러면 얘가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안 하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고 그럼 그 기간까지 확답을 도달시켜야 돼요? 발송만 하면 돼요? 발신주의죠. 그래서 아까 조문 다시 볼게요.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송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왜 대항할 수 없냐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면 언제부터는 대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안 때서 단서조항에 나오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추인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효력이 생기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아닌 다른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요? 안 때부터 얘기고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중요한 말 뭐예요? 소급효가 있어요. 추인 시부터 유효라고 하면 틀리고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제3절을 해야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35조가 나와요. 135조 1항을 보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 선택한다고요?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선택권은 상대방, 무권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하고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게 되는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이 무권 대리인이에요.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 병에게 팔았다. 얘가 상대방. 그러면 본인은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고요.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어요. 본인이 추인하면 이 무권 대리인 행위는 유효가 되는데 추인 시부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소급효 조심하시고. 거절하면 무효고. 최고권은 선의자만 해요? 선악 불문이에요? 자, 일부러 바꿨어요. 여기 철회급인데 여기 최고급인데 단순 암기하시면 안 되고 최고권은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선악 불문. 끝장내는 건 철회권,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다시 한번 그린 거 요거 확인하시라고 그린 거고요. 그럼 이게 무권 대리면 본인이 추인해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거절을 해요. 거절. 그럼 거절하면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얘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면 야, 너 대리권 증명해봐. 얘가 없어 그래요. 이게 135조가 규정한다고 해서 135조의 책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너 대리권 없이 네가 한 거니까 당신이 이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권이 무권 대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얘 모자랬다고 얘한테 선택권 주겠어요? 선택권은 누가 하냐면 상대방이 가져요. 상대방이 이행 또는 배상 책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게 바로 135조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135조 책임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었어야 해요. 뻔히 대리권 없는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네가 책임져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또 조심하실 점은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 능력을 요한다라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아까 우리 대리인 공부할 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책임을 지게 되는 135조에서는 이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을이 미성년자다 또는 뭐 피안정 후견이다라고 하면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념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대리는 행위 능력자가 아니라도 된다고 했어요. 왜 아니어도 되냐면 미성년자가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미성년자 대리인이 져요? 본인이 져요? 본인이 져요. 그러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만한 능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임지는 이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고도 물을 수 있을까요? 철회하지 않았어야 될까요? 철회하면 안 돼요. 계약을 철회하면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 책임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추인한 경우에도 물을까요? 추인하지 않았어야 될까요? 추인하지 않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누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니까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전제 조건이 상대방은 철회하지 않았고 본인은 뭐 하지 않았어요? 추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묻는데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상대방. 예전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무권 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택하고 그리고 최근 들은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책임을 추궁당하는 무권 대리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으면 얘한테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까지 갖춰야 물을 수 있다. 그게 163쪽에 135조 조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대리 파트예요. 그러니까 총칙 중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게 대리 부분이에요.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그나마 좀 더 용이한 거. 이제 우리가 무효 취소란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 장에는 이제 무효와 취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장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